그리고요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스킨십 할 때 걔가 계속 무슨 카톡을 하던데요? 아니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 카톡을 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요 변호사님, 일주일 정도 됐는데 걔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너 그때 나한테 힘으로 했잖아, 막 이런 말을 전화로 하더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희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첫 출연이신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온강의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고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네. 중이시잖아요. 네. 되게 형사사건을 법률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채널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검사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전향을 하면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을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검사들은 유튜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제가 막 시작할 때쯤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검사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면 대박 나겠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그 유튜브 채널에 뭐 검사 생활에 대한 얘기도 드리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형사사건에 대한 꿀팁도 드리고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생 변호사라고 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드린다. 그리고 또 인생 맛집 이런 것처럼 인생의 길이 남는 변호사다. 이런 의미로 인생 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사건은 16개월 만에 네. 무죄 선고가 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의뢰인만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이 의뢰인의 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아직도 홍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인이 경찰, 검찰 단계 때는 다른 이제 변호인이랑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무원 신분인데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계속 이제 호소를 했는데 그러면 무혐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구공판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갔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 친구가 이제 번개탄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은 가족들이 전혀 그걸 모르다가 갑자기 119에 신고를 받고 하면서 이 친구가 깨어나고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부모님이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찾고 찾다가 저희 로펌에 오셨는데 아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눈빛이 뭐랄까 텅 비어 이미 다 포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머니는 막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대 청년이. 그리고 공무원직을 이미 뭐 잃게 생겼고 하니까 그 친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들어봤더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진짜로 이런 성범죄 한 적이 없는데 이걸로 내 말을 경찰도 안 믿어주고 검찰도 안 믿어주고 재판 가면 무죄 날 확률이 2%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했으니까 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이 선택밖에 나한테 남은 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쭉 검토해봤더니 피해자의 진술이 좀 뭔가 석연치 않고 이거는 뭔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를 믿고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자. 당신 말대로 2%안 되는 거 맞다. 그렇지만 2%라는 사람들도 다 억울하고 두렵지만 끝까지 외고 갔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거다. 그 무게를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본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큼 힘들었는데 이 1, 2년 더 못 견디냐라고 해서 그럼 믿고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인 걸까요?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이게 형법상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이, 그 유사강간이 뭐야?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강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한다면 유사강간은 조금 달라요. 성기에 뭐 손가락이나 다른 것들을 넣는 것을 유사강간이라 해요.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을 유사강간치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술에 취해서 제대로 이제 반항도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서 얘가 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열흘간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상해도 입었고 나 6개월 동안 얘 때문에 우울증 치료 받았어요. 정신적 상해까지 입었어요. 라면서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피해자분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네. 의뢰인분은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이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좀 휴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랑 이제 되게 잘 아는 여자인 친구랑 원래는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유 둘이 만나서 뭐하냐. 너도 아는 형 한 명 데리고 오고 나도 아는 여동생 하나 데리고 올게 해서 2대1로 만난 자리였던 거예요. 아, 2대2 미팅 같은 거. 미팅 비슷하게. 아. 그래서 그때 왜 코로나 때 막 8시, 9시 되면 왜 막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휴가 나온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좀 길게 놀려면은 차라리 우리가 어떤 숙박업소를 잡고 대시를 해가지고 좀 놀자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CCTV를 살펴봤더니 먼저 그 피해자가 그 언니랑 같이 바리바리 막 술이랑 막 안주랑 이런 걸 사가지고 들고 가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피고인,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이 아는 형이 이제 네. 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술 게임이라고 하죠. 소위 이게 스킨십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네.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게임을 막 이제 한 거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는 우리 의뢰인이랑 약간 잘 돼가고 아. 그 아는 형아는 그 피해자의 아는 언니랑 좀 잘 돼가고 아.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뢰인이 피해자랑 우린 좀 따로 다른 방 갈게요 하고 이제 간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서 변호사님 전 너무 억울한 게 네. 유사관계한 적이 전혀 없고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심지어 자기가 거기서 30분간 샤워를 했대요. 샤워를 했는데도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고 샤워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성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그리고요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스킨십 할 때 걔가 계속 무슨 카톡을 하던데요? 아니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 카톡을 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 친구 그냥 갔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요 변호사님 일주일 정도 됐는데 걔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네. 너 그때 나한테 힘으로 했잖아. 막 이런 말을 전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의뢰인이 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여기서 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그랬지만 혹시 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네가 인정부터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본 남자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서 아니야 너 무슨 소리야 너 장난하냐? 막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피해자가 너 그때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싫다고 했잖아. 너 사과할 거야 안 할 거야? 미안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피해자가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갑자기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카톡. 이거는 피해자 거를 증거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유사관계 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이 우리 의뢰인 주장처럼 정말 분위기가 잘 무르익어가지고 충분히 스킨십이 가능했고 또 넷이 있을 때도 스킨십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증거를 확보를 해보면 목격자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좀 밝혀내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의뢰인한테 증거 기록을 싹 복사해와서 보내줬어요. 아니 우리는 법률 전문가지만 사실관계는 너가 더 잘한다. 네가 네 기록을 보지도 않고 변호사한테만 일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나도 보겠지만 너도 봐서 변호사님 이거 뭔가 사실관계랑 달라요 하는 걸 나랑 얘기를 해보자 했어요. 녹취록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녹취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녹음 파일과 그 녹취록이라는 서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녹음 파일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복사하겠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나오고 녹취록만 이제 허가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녹취록을 이제 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그냥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피해자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너 힘을 썼잖아, 억지로 했잖아. 그 자기는 응?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거기가 다 응.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녹취록에서 응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진 않잖아요. 네. 또 피해자가 맡긴 녹취록일 거 아니에요. 속기사 사무실이.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건 자기는 진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가 거부가 됐으니까 법원에다가 이거는 그럼 한번 내가 가서 직접 들어보겠다 했더니 그건 허가가 나왔어요. 네네. 가서 들어봤더니 아니나 달라. 너 이렇게 힘으로 했잖아. 응?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기록의 한계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1심 재판부에다가 꼭 녹음 파일을 좀 틀어달라, 들어달라. 응이 아니라 응?
라고 한 게 지금 속기록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피해자가 저 상해 당했어요. 열흘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네. 다리에 멍이 든 사진들을 막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가 그 복사를 하게 되면 흑백으로 복사가 돼요. 멍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멍도 색깔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피해자가 주장한 거 뭐냐면 사건 직후에 찍은 멍 사진이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기록 원본을 보니까 칼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노르스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멍이 들어보면은 사실 처음 멍 들었을 때 약간 빨개졌다가 그쵸. 파래졌다가 노래지잖아요. 노랗거나 연두색이 되려면 사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신고한 것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거든요. 네. 사건 직후에 멍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노르스름하다? 이상하고 또 피해자가 주장했던 얘가 뭐 손목을 팍 잡고 나를 반항을 막 허벅지를 막 무릎으로 누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피해자가 묘사했던 부위라면 허벅지에 멍이 들고 손목에 멍이 들어야 되는데 네. 내 사진을 보니까 종아리에 멍이 들어있고 이렇게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멍의 위치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법정에서 미리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 증인신문에 딱 들이대면서 얘를 당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CCTV를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그런 일을 겪고 나갈 때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네. 들어올 때야 서로 뭐 2대2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즐겁게 들어왔죠. 근데 나갈 때의 모습이 도망치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CCTV 또 뭐 열람 등사가 불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열람만 허가한다 해서 가서 봤더니 그 사이에 같이 있는 동안에도 2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둘이. 네네. 근데 오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입구에 들어오는 모습. 나갈 때 어깨 동무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피해자가 굉장히 여유롭게 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두리번 찾기도 하고 정말로 유사강간 치상이라는 그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현장을 도망치듯 도망갔을 것 같은데 너무 여유있어요. 로비에서 막 사람을 찾고 네네. 우리 의뢰인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우리 의뢰인 진짜 억울하다. 정말 확신을 얻었고 내가 이 친구 진짜 한번 억울함 벗겨줘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법정에서 잘 현출을 해서 그 피해자 증인신문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증을 많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피해자는. 네. 그래도 본인이 이제 준비한 걸 딱 얘기를 막 쭉 처음에는 잘 얘기를 해요. 검사님이 먼저 신문을 하시잖아요. 네. 검사님은 이제 피해자가 물어본 걸 토대로만 쭉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검사 신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변호인 신문 때 녹취록을 트니까 응 나오죠. 멍 사진도 그렇죠. 그리고 CCTV상 너무 여유롭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잡죠. 이게 나오니까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때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금을 받아서 본인이 어떤 성형수술에 쓰고자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라는 목격자 진술까지도 나오면서 정말로 많이 불안해진 거죠, 피해자가. 그러더니 그동안은 국선 변호사로 진행하다가 자기가 증인신문을 당하고 갑자기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저는 정말 무죄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선고 듣고 와라. 와서 우리 같이 이제 하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전화 왔는데 변호사님 저 유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죄 나왔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냐. 법정 구속돼야 되는데 왜냐면 유사강간 치상이 형량이 살인죄랑 똑같아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거의 다 실형이거든요. 집행유예가 없어요. 근데 이 무거운 죄를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판사도 고민을 한 거다. 왜냐면 이거는 무죄를 주고 싶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서 막 엄청 탄원서를 냈거든요. 엄벌 탄원서를. 여기서 흔들린 것 같다. 그렇지만 무죄 심증이 분명히 전 법정에서 느꼈고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집행유예 나왔고 집행유예면 너 공무원 어차피 당연 해식사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한 번만 나를 더 믿고 2심에서도 우리 한번 무죄 주장 해보자. 나는 진짜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줬으니까 변호인을 바꿔도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 피해자의 눈빛도 봤고 피해자가 거짓말할 때 흔들리는 걸 다 봤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가 무죄라고 믿는다. 한 번만 더 우리 해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미안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근데 또 그 친구가 한 이틀 고민해보니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믿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항소심이 열렸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항소심은 딱 한 번만 했어요. 심지어 피해자 다시 부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의견서에 쓴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다시 이랬어요. 멍 위치가 달라. 피해자가 나중에 뭐 성형수술 하겠다 얘기했어. 뭐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 그리고 이 친구가 나 6개월 동안 얘 때문에 우울증 치료받았어요 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의료 기록을 떼봤더니 와, 이 친구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받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받았던 거를 그것 때문에 받았다. 받았다. 아. 근데 그것도 사실조회로 이제 밝혀진 거죠. 막 그런 여러 가지의 이 피해자 진술이 믿기가 어렵다고 2심 법원이 무죄 선고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이 친구는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는 이미 성범죄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그 공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고소했던 고소인을 상대로 저희가 민사소송도 제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억울함을 진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억울한 분들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아, 그러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유의할 점, 알아두면 좋을 점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본인이 예를 들어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상해를 입었어 라고 주장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상해를 입은 게 맞는지 그간 아까 제가 활용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부터 어떤 예를 들어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이러면 혹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온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너로 인해서 뭐 관절이 어떻게 됐어라고 하면 이전에 혹시 정형외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기왕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피해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꼭 그 진료 기록을 떼보도록 확인해 보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16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